자, 시작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자, 우리 아까 이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죠. 자, 우리 부기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시간에는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가 뭐냐, 요거를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러면은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기업이 갚아야 할 부채와 기업의 순재산,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189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란 일정 시점에 당해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말하며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재무상태표라는 양식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요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재무상태표에는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겠죠. 명칭,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느 회사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하는 회사 이름을 씁니다. 주식회사 에듀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야? 일정한 시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2015년이다 그러면은 일정한 시점이니까 2015년 1월 1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걸 딱 보는 순간에 2015년 1월 1일 주식회사 에듀신의 재무 상태가 어떻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는, 자, 이제 여기다 차변에다가는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산이면 무조건 차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그 다음에 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대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에듀신에 자산인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현금도 있겠고, 예금도 있겠고, 상품도 있고, 빌려준 돈, 대여금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쭉 씁니다. 그래서 그 합계를 보니까 얘가 1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여기다 씁니다.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빌린 돈, 차입금이라고 하고,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왔다, 미지급금, 몰라도 돼요. 앞으로 배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쭉 씁니다. 그랬더니 얘가 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회사 에듀신의 2015년 1월 1일 날 자산이 100만 원인데 부채가 40만 원이래요. 그렇다면 우리 에듀신의 자본금은 얼마냐? 6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합계가 100만 원이면 대변의 합계도 100만 원, 이렇게 대차가 항상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쓰는 게 뭐냐? 이게 뭐예요? 100만 원인지, 100만 달러인지, 100만 엔인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고하는 단위는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고 단위 이렇게 되면은 원, 10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으니까 2015년 1월 1일 날 100만 원이 있었어, 자산은.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빚은 4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재산은 6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한 거죠. 그러면 1년 동안에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겠지. 현금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상품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 회사의 회계기간을 1년으로 했다면 언제 하느냐? 주식회사 에듀신에 2015년 12월 31일 날 회계 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자, 차변과 대변에다가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이거를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기초에 있는 자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변동이 생겼어. 그래서 얘가 15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도 원래는 40만 원이었는데 1년 동안 변동이 있어가지고 얘가 얼마가 됐느냐, 7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50에서 70을 마이너스 하게 되면 8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이 자본은 한 회계 기간의 기초에 산출된 자본, 그래서 이 자본을 우리는 기초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요거는 회계기 말에 작성된 재무상태표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80만 원은 기 말의 자본이 되겠죠. 그러면 기초 자본하고 기말 자본이 변동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6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회계 기말에 가서 80만 원도 있으니까 20만 원을 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뺀다면 요놈이 우리 회사가 번 돈, 순이익이다. 그러면 기말 자본 얼마? 80. 기초 자본은 얼마? 60.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도 하나 나올 수 있겠고, 이번에는 자, 기초의 자산이 100만 원이고 기초의 부채가 40이라 기초 자본이 60이었는데 기말에 얘는 150인데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서 100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50에서 100을 빼게 되면 기말의 자본은 50만 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뭐야? 오히려 기말 자본보다 기초 자본이 더 커요. 그러면 기초의 자본 60만 원에서 기말의 자본을 뺀다면 기말의 자본은 50만 원 이렇게 뺀다면 이때는 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10만 원의 순손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회사가 장사를 해서 이익만 나오려는 법은 없잖아. 손해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이익이 나왔는지 손실이 나왔는지 뭐만 그려보면 돼요? 재무상태표만 그리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하는 일은 일정한 시점 1월 1일 12월 말일 이렇게 두 개의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게 돼서 그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벌었는지 손해를 봤는지 요거를 측정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89페이지에 재무상태표란 회계기간 중 기업의 상거래 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증감 변화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여기서 일정 시점이란 대부분 기초의 시점과 기말의 시점을 말하는데, 자,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도 나올 수 있죠. 사업 개시 시점. 그 다음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겠다. 청산 시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합병 시점. 이렇게 말을 붙일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기초와 기말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두 가지 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등식은 우리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재산법이라고 그래요. 재산.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 또는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 자본은 재산이라고 그랬죠. 순재산. 순재산을 가지고 순이익과 순손실을 구한다. 그래서 재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재무상태표만 가지고 있으면, 자,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자산 100만 원은 부채 40만 원에다가 자본을 60만 원 더한 거다. 그래서 결국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산 등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산 등식 또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야. 자산을 구했으니까 자산 등식,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요걸 또 변화시켜 볼게요. 그러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자본이 나옵니다.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100만 원인데 부채가 40만 원이다. 그래서 자본은 60만 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본을 구할 수가 있네. 그러면 얘는 뭐를 구했다? 자본을 구했어요. 그래서 얘를 자본 등식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등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기 나름이야. 이렇게 해서 자본을 구했으니까 자본 등식, 이렇게 해서 자산을 구했으니까 자산 등식,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가 그려지니까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단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상태표의 양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양식은 이제 보고식이 있고 계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차변, 대변 이렇게 차변 계정, 대변 계정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보고를 하게 되면 계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고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한다 이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보고하진 않잖아.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줘버리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줘봐. 내일 잘리지. 그러면 윗사람 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이쁘게 정중하게. 그래서 보고식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요걸 잘라요. 잘라서 요거를 자른다면 요거를 잘라서 요거를 이 밑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 밑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보고서에다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서 왼쪽에 붙여서 이렇게 공손하게 보고한다. 그래서 보고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계정식으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 계정식으로만 할 거니까 보고식은 신경 쓰지 마시고, 왼쪽에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거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에요. 자, 차변에 뭘 기록한다? 자산을. 자, 차변. 그 다음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을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갖고 자꾸 움직이세요. 그러면 잠도 없어지고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아까 시간에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붕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붕괴할 때 지금 요 원리가 왼쪽, 오른쪽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는구나. 그게 포지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무 상태를 어느 장소에 기록하느냐 이렇게 해서 줄여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19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 19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보고식하고 계정식 나눠져 있죠. 자, 계정식은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을 쓰는 거고, 보고식은 그냥 공손하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작성하는 원리는 장부의 중앙에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붙인다. 그 다음 명칭 밑에 중앙에 전기와 단기의 현재 날짜를 기록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2015년 1월 1일만 기록을 했는데, 이제 좀 더 배우시게 되면 재무상태표나 이런 그 손익계산서나 이런 그 재무제표는 전년도 재무제표하고 당해연도를 비교하는 비교식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 거도 써야 되고 단기 거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작성하는 날짜를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 좌측 상단에 왼쪽의 상단에는 회사의 명칭을 표시하고 그다음 우측 상단에는 금액의 단위를 표시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100만 원, 40만 원, 60만 원인데 우리 회사의 자산이 뭐 요즘에 어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 이거하고 무슨 장사를 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46억 막 이래 봐요. 46억. 그러면 46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돼? 46억 이거 쓰려면 한참 써야 되겠네. 해보세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건데 자 46억 그러면은 하나 더 쳐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는 23억 이러면 이거 한참 써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보면은 너무 질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고하는 단위를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000원 그러면은 이렇게 영세기를 지어버리는 거라. 그럼 여기가 1000원이라는 소리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000원이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고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해요. 그럼 또 영세기를 또 지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왼쪽에는 얼마가 돼요? 4600 이렇게 쓰고 부채는 2300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23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읽어라 그랬더니 자산이 4600원 그러면 안 되지. 여기가 뭐예요? 100만 원이잖아. 보고하는 단위가. 그러면 여기가 100만 원이라는 거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돼가지고 46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고하는 단위 요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자, 따라서 보고하는 단위는 원으로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1000원 단위 또는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줄여서 보고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식의 경우 자산은 차변에 기록을 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한다. 요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원칙.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산에 어떤 것이 있고 부채에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고 부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와 권리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화폐라든지 권리 요 세 가지를 퉁쳐서 우리는 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부기에서.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조금 이제 거창하게 얘기해요.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부기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 회계에서는 이 회계에서의 말하는 자산,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의는 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한 경제 실체가 지배하고 있대요. 지배하고 있으며 자,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죠. 통제 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런 식으로 회계학에서는 자산의 개념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내용을 뭐하러 알아? 그냥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그 정도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자산이란 어떠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물, 물건들이죠. 그 다음에 화폐, 돈, 그 다음에 기업이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자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했어요? 과거의 어떤 거래나 어떤 사건의 결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 자기라고 안 하고 특정한 경제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죠. 또 이러한 자산은 앞으로 기업에
앞으로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용역 잠재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산이 있는 만큼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역 잠재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자기가 갖고 있는 거니까 아직 사용 안 했죠. 그래서 미소멸원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소멸된 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멸이 되면, 써버리면 비용이 돼버리는 거지. 써버렸으니까. 근데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자, 미소멸원가 이렇게도 회계학에서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금은 몰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몰라도 돼요. 그냥 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 그 다음에 화폐, 그 다음에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은 크게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유동과 비유동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1년 기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현금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때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 어떤 회사가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품은 어때요? 1년 안에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상품 그러면은 유동자산이에요. 근데 자,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은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건물을 1년 안에 팔겠습니까? 아니죠. 1년 이상 기업이 계속 보유하고 있겠지. 그래서 1년 이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1년, 지금은 이제 부기니까 1년 기준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회계로 가게 되면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상 영업주기 이후에 현금이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유동, 비유동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정상 영업주기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먼저 돈을 가지고, 자, 제조기업이라면은 원재료를 구입을 할 겁니다. 자, 원재료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든 거를 제품이라고 하죠. 자, 상거래에서는 상품이라고 하고, 그러면 상기업에서는 돈을 가지고 상품을 바로 구매를 할 거고, 공장이다 라고 하면은 재료를 구입해서 제조 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얘를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해서 다시 현금으로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요 현금에서 요 현금까지를 일반적으로 정상 영업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이 된다면 유동자산으로, 자, 요 영업주기 이후에 현금이 된다면 자, 이때는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영업주기 개념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지금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1년 기준으로 해서, 자, 1년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놨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우선 이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유형자산은 보이는 거죠. 뭐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면 유형자산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무형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상품은 눈에 보이네, 유형.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형자산.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 다음 현금화되는 시간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 이 정도만 개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산 얘기를 가지고
이 기초회계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면 자산만 가지고 한 달 내내 배운다 그랬잖아. 그러면 상품이 뭐고, 상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건물은 어떤 게 건물이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고민하지 말고 우선 어떠한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우리 회계에서는 계정이라고 하고 그 계정 과목이라고 할 건데 그 계정 과목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이라고 하고 상기업에서는 상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이나 제품을 돈 안 받고 팔아서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네. 그럴 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남에게 돈을 빌려줘요. 빌려준 돈을 우리 회계에서는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런 용어하고 친해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쉬워져요. 자, 거기 보십시오. 191페이지에 보면 자산에 분류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은 그냥 지금은 제가 괜히 써놓은 거예요. 책에 이런 것도 없으면 책이 책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건 쳐다볼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 옆에 자 내용하고 계정 과목 내용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현금, 그 다음에 예금, 당좌예금, 유가증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가 우리 기초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다. 요거는 외우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현금. 자, 현금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 그 옆에 또 친절한 신바람이 옆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현금이 뭐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폐, 종이돈이나 주화, 동전이나 외화, 외국 돈들을 우리 회계에서는 현금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그 밑에 금융기관에 맡긴 당좌예금이나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등을 우리는 예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우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언제라도 가서 예금할 수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예금은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맡긴 돈을 정기예금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예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당좌예금 했느냐, 정기예금 했느냐, 보통예금 했느냐 이제 이런 구분을 할 거예요. 같은 얘네들을 우리는 예금이라고 한다. 그 밑에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하는 예금 특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잘 나오니까 그걸 우리는 당좌예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여기 그 기초계정 과목을 프린트 하시게 되면은 이 책하고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좀 잘못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지금 이 책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책에는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 주화, 외화 요거를 갖다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 프린트 출력하시면 요 밑에 써 있다고 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은행에 있는 예금 등을 우리는 여기 뭐라 그래요? 예금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당좌예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 이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밀려 쓴 겁니다.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를 가리자는 거지. 이렇게 가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이게 뭘까 생각을 하고 뭐다 하고 한 칸 내려요. 그러면 얘가 답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답이 맞으면 통과하고 틀리면 옆에다가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자기가 틀리는 것만 이런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출력해 갖고 연습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자꾸 우리가 요령 있게 공부해야지. 어떤 분들은 공부해라 그러면은요 1번만 현금만 공부하고 있어. 현금 한참 공부하다가 예금까지 하지. 그러다가 아이씨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와야지. 그러고 다시 또 현금 예금만 해. 그러다 보면 맨 밑에 있는 미수수익 선급비용 그런 거는 전혀 못하죠. 항상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요령껏 틀린 거를 요걸 출력하셔서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에서 구입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가증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대. 그럴 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회계사에서 쓰는 용어를 빨리 이해하는 게 회계를 잘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면 돈을 못 받았으면 외상매출금인데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미수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수금. 미수금은 뭐냐? 못 받은 돈이죠. 미수금. 자, 외상매출금은 뭐예요? 못 받은 돈이야. 그러면 어떤 때는 외상매출금이고 어떤 때는 미수금이라고 하느냐,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자, 요거는 외상매출금은 상품 또는 제품이에요. 상품이나 제품 등을 팔았습니다. 제품 등을 팔고 못 받은 돈, 요거를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미수금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것 등,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팔았어요. 또 자기가 사용하던 비품을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럴 때는 얘가 상거래냐 상거래가 아니냐, 요거를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얘는 상거래죠? 얘는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상거래가 아닐 때는 미수금으로, 상거래에서 못 받았을 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못 받았다. 이럴 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시면 미수금이 나와 있죠. 상품 이외의 자산을 팔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은 미수금이라고 한다. 그거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되면 요거의 반대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네. 외상매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부채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될까?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했는데 돈을 안 줬다.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 그 다음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거를 샀는데, 자, 건물을 샀어요. 비품을 샀어요. 그런데 돈을 아직 안 줬다.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또 뭐가 나오느냐. 그럼 이런 게 나와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뭘 받았느냐? 어음을 받았대요. 어음은 뭐죠? 언제까지 주겠노라 약속하는 증서를 우리가 어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물이나 비품을 팔았는데 똑같이 생긴 어음이야. 어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음을 받았을 때 이때는 받으러음이라고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때는 미수금 또는 앞에다가 어음자를 하나 붙여요. 그래서 어음미수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상품을 팔았는데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대.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그럴 때는 받으러음이 되는 거고, 상품이 아닌 건물을 팔았는데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그때는 미수금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요거 아까와 같은 원리에서 반대 입장,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때는 지급어음이 되겠죠? 그런데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때는 미지급금. 어음 미지급금 해도 좋고 그냥 미지급금 해도 좋고, 그래서 항상 그런 차이점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그때그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남에게 먼저 준 돈이 있어요. 먼저 준 돈, 계약금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선급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선급금 그러면 먼저 준 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 거래처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대.
빌려준 돈을 우리는 대여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빌려준 돈, 꿔준 돈 이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대여했다, 대여금. 자, 우리가 대여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럼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때는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수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 기업이 사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사무용품 같은 거 있죠. 복사용지라든지 그 다음 장부라든지 뭐 우리 학원 같으면 백목 같은 거 이런 거는 써서 바로 없어집니다. 써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모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모돼서 없어지는 물건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소모품 B라고 하면 안 돼요 이래요. 돼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모품은 아직 안 썼어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까 자산의 개념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 용역 잠재력 또는 미소멸원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구입을 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자산이고 사용을 하면 비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다가 B자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소모품 그러면 자산이고 소모품 B 그러면 비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 참 그지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익숙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쉬워져요. 많지도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사무실이나 창고, 공장 건물.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퉁쳐서 건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이나 의자나 컴퓨터. 그 다음, 복사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사무실의 집기류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는 비품.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은요 우리끼리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이지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 비품이라고 안 하고 집기로 하겠다고 관계없어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업이 알아서 계정 과목은 설정해도 되는데 그럼 자기 혼자 남들은 비품 그러는데 자기 혼자 집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비품이라고 해주는 게 좋고요. 뭐 실무에서는 집기 비품 이렇게도 사용하는 것이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 소개된 것들은 일반적인 용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나 운반구,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차량 운반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요 현대 자동차 판매회사에서는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럴 때는 상품이에요. 차량 운반구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뭘 판매하느냐? 가구점입니다. 그러면 가구점에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자동차를 하나 사왔다. 그럴 때는 차량 운반구지만 현대자동차 판매회사에서 판매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했다면 그때는 상품이 된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죠. 자, 우리 학원에서는 책상과 의자 이게 비품이 되잖아요. 우리는 영업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여기에 비품이 되지만 가구점에서 책상 의자는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것을 또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류 등 그것들을 우리는 기계장치 이렇게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비용 중에서 1년 이내의 비용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선급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조금 이제 어려운 계정 과목이에요.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은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비용이지만 먼저 줬다면 그거는 아직 비용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럴 때는 자산이다. 그냥 무조건 선급자가 붙었으면 자산이에요. 먼저 받았다. 선수자가 붙었으면 무조건 부채가 되는 거고. 자, 그거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 부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치고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급비용, 미수수익은 지금은 모르셔도 좋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부채는 뭐예요? 부채란 기업이 타인에게, 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 자, 요거를 우리는 부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했어요? 빚. 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우리는 부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계학에서는 또 부채를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자, 우리 아까 자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 실체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부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행에, 자, 그 부채를 갚으려면 이행을 해야 되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거죠. 자원의 유출되는 현재의 의무, 현재의 의무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 이렇게 회계학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자, 몰라도 좋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빚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채도 자, 언제 갚느냐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눈다. 자, 우리가 이제 빚을 졌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유동부채라고 하고, 1년 이후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비유동부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거기 보면은 자, 다음 페이지에 192페이지에 보면은 부채의 분류,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1년 이후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부채 소개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쳐다보지 마시라. 쳐다보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은. 아시는 분도 쳐다보지 마세요. 뒤에 가서 어차피 배울 건데. 자, 그 밑에 있는 계정 과목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먼저 상품이나 재료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아직 안 줬다.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이라고 그랬고, 아까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놈을 매입을 했는데 아직 돈을 안 줬다. 그때는 미지급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품이나 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때는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비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때는 지급어음 쓰면 안 되죠. 그때는 미지급금 또는 용감하게 어음 미지급금 이래도 좋다. 그냥 미지급금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다가 어음자 하나 더 붙이셔도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도 있고 또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올 수가 있죠. 빌려온 돈을 차입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고, 3년 있다 갚게 하고 빌려왔어요. 1년이 넘네. 그럴 때는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앞에다가 단기 붙이면 유동이 되는 거고, 장기 붙여버리면은 비유동이다. 이렇게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이외의 자산을 매입하고 아직 안 갚았다. 그럴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먼저 준 돈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 돈은 선급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먼저 받을 수도 있죠. 상대방은 먼저 받았을 거 아니야. 물건은 아직 판매하지 않았고 계약금으로 내가 먼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죠. 그럴 때는 선수금, 먼저 받은 돈 선수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줄 돈을 자기가 맡아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맡아둔 돈, 내 돈이 아닌데 맡아뒀다. 그렇게 맡아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금에다가 밑에 왕별 하나 치시고, 남에게 줄 돈을 맡아뒀다면 그때는 예수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 아직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아까 미수금,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지금은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 두 개는 두고 보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하나 남았네요. 자본은 기업의 순수한 재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천이죠. 자, 장사 미천이 얼마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투자한 순수한 자기 돈, 요거를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거기 보면
거기 밑에는 뭐 납입자법, 기타의 자본 요소, 이익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써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본서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우리 기초편에서는 그 자본의 분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냥 자본금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우리 기초에게는 자본금만 하나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면 요 자본 항목이 한 20-30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때 가서 이제 그 개정 과목 조금 몇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자본금까지만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납입자본이나 기타의 자본 요소나 이익잉여금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공부할 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자 우선 오늘의 과제는요. 자 이 다음 주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개정 과목을 자 자꾸 읽어 주시라. 아니면은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은 우리 그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추석 때 이용하실 게 있나? 보면 이제 48장, 요즘에는 52장인가? 쪼가까지 해서 그 화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화토를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은 이 뭡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니면 두꺼운 마분지를 갖다가 한 40개 정도 쪼개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느냐?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이렇게 쓰고 그 뒷면에다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에는 상품 이외의 물건을 사고 아직 안 준 돈 그러면 여기는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죠.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 뭡니까? 뭐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 남에게 빌려준 돈 그러면 대여금 이렇게 되겠죠. 뒷장에는 대여금 이래가지고 이제 탁 치는 거라. 그리고 뒤에 걸 보고 얘가 뭔가 개정 과목이 뭘까 하고 얼른 생각하고 뒤집어서 확인. 그러면 맞으면 이쪽 틀리면 이쪽. 그러면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틀린 것만 딱 뽑아서 연습하면은 이거 몇 번만 하면은 개정 과목 다 외웁니다. 그걸 뭐 억지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노력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안에 있는 화토도 정리하고 자 개정 과목도 암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머리가 참 좋아. 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3페이지에 확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확인 문제 1번 보시면 다음의 개정 과목을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여 가로 안에 기입하라. 자 현금은 자산이죠. 거기다 자산 이렇게 쓰시고 당좌예금도 자산이네. 자산 이렇게 해서 숙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하라 하고 이제 구분이 나와 있네요. 삼형전자의 총 자산이 400인데 총 부채가 80만 원이래. 그러면 삼형전자의 총 자본은 32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계산기가 다 합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에요. 시험 볼 때 계산기 갖고 갈 수 있나요? 당연히 갖고 갑니다. 다만 핸드폰 계산기는 안 되겠죠. 핸드폰은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겁니다. 근데 계산기도 너무 얄팍한 거 말고요. 쌀집 계산기 그걸로 익숙하게 자꾸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계산기 꼭 갖고 오시고 자 나머지 한국건설, 대전기업, 청주물산 마저 풀어 갖고 오시고 3번 다음의 가로 안에 적당한 용어를 기록을 해라.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뭐냐 요걸 찾아내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니까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다 재무상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4번 다음은 X1년 12월 말일 에두신의 자산부채 현황이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자본금을 계산하라.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T자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재무상태표잖아요. 자 여기는 주식회사 에두신이죠. 자 여기는 작성한 날짜 나오고 여기는 화폐단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현금은 자산이잖아. 그럼 자산이면 왼편에 써야죠. 그러면 현금이 얼마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산 다 써주시고 부채 다 써주면 요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의 합계를 차감하게 되면 요놈이 자본금이 나오겠죠? 틀리셔도 좋습니다.
틀리는 게 공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본금 구하시라는 거. 그 다음 5번은 다음의 삼성상점의 X1년 12월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근데 이번에는 자본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본금을 주어놨습니다. 현금도 주어놨고 자산들 주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중에서 이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산 쫙 더해서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게 되면 요 금액이 얼마인지 요게 얼마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금이 얼마인지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뭐 첫날이니까 제가 너무 욕심 안 내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숙제를 다음 주까지의 그 확인 문제 자 5문제를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숙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로 들어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그냥 간단하게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회계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옆에서 회계가 어렵다라고 하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진짜로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드릴 거 약속을 합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게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행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내드리는 숙제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회계는 저를 믿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하여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